디플레이션은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5년 전 4,000원이던 자장면이 지금 5,000원으로 올랐다면 인플레이션이지만, 반대로 5년 전 4,000원이던 자장면이 오히려 3,5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니 말이죠. 하지만 물건의 가격은 다른 가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도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임금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 돈을 빌려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갚아야 하는 원금이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은 왜 생길까요?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돈과 신용의 공급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돈과 신용의 공급을 줄이면 디플레이션이 생기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경제가 나빠지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줄어듭니다. 총수요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경제가 생산해내는 양이 경제 전체가 쓸 수 있는 양보다 많다면 결국 가격은 낮아집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역시 가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죠. 이런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을 기존의 전통 경제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디플레이션은 그저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중앙은행은 총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춥니다. 일본 역시 1990년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로 이자율을 낮췄죠. 이 정책이 일본 경제의 실효성을 드러내고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까지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낮은 물가, 낮은 임금은 소비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이 나쁜 사이클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